안녕하세요. 부동산 금융론입니다. 오늘은 11장 리츠와 펀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 금융론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이제 자금 조달의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자금 조달이라는 것은 자금의 수요자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할 때 이제 외부에서 자금을 융통하는 걸 말하죠. 근데 자금의 수요자가 자금을 융통하면 반대편에서 누군가가 빌려주잖아요. 근데 그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투자 또는 대출이 됩니다.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배당이든 이자든 뭔가 미래의 수익을 바라고 자신의 자금을 다른 데 쓰지 않고 이제 그곳에다 투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조달과 투자는 동전의 양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조달 행위와 투자 행위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직접 이루어지지 않고 그 사이에 SPV 같은 리걸 엔티티를 두고 좀 더 구조화 시켜가지고 이루어지는 형태의 금융. 요게 구조화 금융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구조화 금융이 아주 일반적이에요. 모기지 같은 개인들을 상대로 하는 대출 뭐 이런 것들 외에는 대부분 구조화 금융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 금융과 투자라는 대비되는 관점에서 펀드와 리츠를 먼저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SPV를 활용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 그걸 이제 구조화 금융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Structured Finance. 그것과 대비해서는 투자를 하되 투자자가 직접 어떤 자산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 SPV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자산을 취득하는 그런 걸 이제 간접 투자라고 합니다. MBS 포함해서 구조화 금융을 보면 먼저 유동하고자 하는 자산을 누군가 보유하고 있죠. 이 자산을 가진 사람이 자금의 수요자인 거죠. 내 자신의 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하지 않고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통해서 유동화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싶다 했을 때 이 사람으로부터 모든 딜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 자산의 보유자가 직접 또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SPV를 만들고 그 SPV가 증권을 발행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투자자한테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자금은 다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쭉 들어오는. 근데 이제 일의 순서 입장에서 보면 자금의 수요자에서부터 공급자에 이르는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죠. 이게 이제 금융의 관점이라면 사실 구조는 되게 비슷한데 먼저 투자자가 자신이 무언가를 투자할 목적으로 SPV를 직접 만들거나 또는 펀드 매니저의 도움을 받아서 SPV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돈을 어디다 투자할지를 찾아 나서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투자의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간접 투자인 거죠. 근데 투자자가 어떤 자산을 직접 취득하지 않고 SPV라는 이제 하나의 도구를 거친다는 측면에서 간접 투자라는 말 씁니다. 정리해 보면 구조화 금융, 즉 Structured Finance는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자산 보유자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금융입니다. 이때 SPV를 주로 이제 활용을 하고요. SPV는 이제 명목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니까 별도의 자산 관리자가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보통 자산의 양도인이 자산 관리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이런 종류의 구조화 금융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MBS도 있고 MBS의 M이 이제 모기지잖아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모기지 말고 뭐 오피스나 리테일 같은 부동산들 담보대출을 유동화한 거를 CMBS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커머셜의 약자인데요. C가 커머셜 모기지 MBS라고 해서 CMBS라는 것도 있고요. 기초 자산만 바뀐 거죠. 그리고 꼭 모기지가 아니더라도 기업이 발행한 본드를 가지고 이제 유동화하는 것을 CBO라는 말도 씁니다. 요때 C는 이제 collateralized, 그러니까 뭔가가 담보돼 있다는 뜻인데 이제 MBS나 CMBS에서 이제 B하고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backed잖아요. 뭔가 뒤에서 받쳐준다는 뜻이고 얘는 우리가 저당 근저당 할 때 배웠던 그 collateralized 또는 이제 bond obligation이라고 하는데 채무증권인 본드를 기초로 유동화하는 그런 구조를 이제 CBO라고 합니다. 본드가 아니고 그냥 대출 가지고 하는 거는 CLO라고 해요. 이게 loan입니다. 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 그리고 뭐 이런 본드나 론이나 상관없이 이런 것들을 이제 debt 성격의 자산을 다 포괄해서 발행하는 그런 구조를 이제 CDO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경계가 아주 깔끔하게 구분되는 것들은 아닌데 그때그때 어떤 필요로 만들어진 다양한 이제 구조화 상품의 종류별로 이런 이름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정도는 우리가 좀 외우고 있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어떤 자산을 기초로 증권을 발행하든지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구조화 금융의 가장 대표적인 이제 이름이 ABS입니다. Asset Backed Security인데요.
그게 뭐가 됐든 어떤 자산을 기초로 한 증권이다 해서 이제 ABS라는 말 씁니다. 가장 포괄적인 용어고, 그리고 이제 Structured Finance라고 하면 이렇게 ABS 외에도 다른 형태의 구조화 금융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금융에서 이제 흔히 보이는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양적으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런 ABS류들입니다. 그게 방금 말했던 이제 빨간색, 이제 오른쪽으로 자금의 수요자에서부터 출발하는 금융의 기법을 구조화 금융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이제 투자자가 자산을 찾아 나서는 그런 방향, 이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간접 투자라고 합니다. Indirect Investment. 요거는 투자를 목적으로 이제 투자자로부터 시작되는 금융 상품이, 정확히는 이제 투자 상품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 이 투자자들은 그런 투자에 정통한 기관 투자자도 있고 일반인들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자기가 뭐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자산을 찾아다닌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고요. 그런 투자자들을 도와서 간접 투자를 주도하는 그런 주체가 있습니다. 그런 주체를 이제 펀드 매니저라고 하죠. 한국말로는 자산 운용자라고 번역을 많이 합니다. Asset Manager 같은 말이에요. 이때 이 펀드 매니저가 뭔가 SPV를 만듭니다. 이 투자를 위해서 만드는 SPV를 흔히 펀드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 펀드가 처음에 이제 투자자로부터 모은 돈을 가지고 있겠죠. 그 돈이라는 자산을 매니저가 관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돈으로 주식을 살 수도 있고 채권을 살 수도 있고 부동산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펀드들 중에서 부동산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를 부동산 펀드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Real Estate Fund라고 하고 줄여서 이제 REF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근데 사실 기능이나 구조는 거의 똑같은데, 부동산 펀드의 뭐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대부분 국가에서 부동산에만 투자하는 어떤 특수한 형태의 펀드와 관련된 제도를 별도로 또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의 이름이 REIT입니다. 이게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이제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은 뭐 그렇게 되는데, 이 트러스트는 꼭 그게 법적으로 신탁의 구조다 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믿고 맡기는 상품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좋겠어요. 실제로 이 리츠라는 것은 대부분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걸 줄여가지고 REITs, 보통 이제 이 복수에 S를 많이 붙여서 이제 부릅니다. 이 리츠는 부동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펀드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실제로 그 기능이나 구조가 부동산 펀드와 거의 유사하지만 이 제도를 대부분 금융이 발달한 국가들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도 리츠 시장이 아주 크게 성숙을 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금융과 대비해서 펀드나 리츠를 간접 투자의 형태로 한번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맥락적인 이해를. 또 다른 방법으로는 남의 돈을 대신 관리해주는 자산관리라는 큰 금융 서비스 내에서 펀드라는 것이 또는 리츠라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도 또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이제 집합 투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여기서 집합은 뭔가를 모았다는 뜻이잖아요. 컬렉티브. 이게 뭘 모았냐면은 많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펀드를 운영한다라고 하면 그 펀드가 한 사람이 투자한 돈으로 뭐 굳이 펀드를 만들어서 대신 운영해주고 이런 경우는 흔치 않겠죠. 이제 그거보다는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모아서 큰 자금을 형성해서 이제 투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에서 이제 펀드와 관련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부를 때 집합 투자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펀드라는 것을 큰 자산 관리 서비스 내에서의 어떤 집합 투자 관점에서 한번 보면, 우리나라에서 펀드를 포함해서 이 자본시장과 관련된 제도를 크게 규율하는 법률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에서는 주식, 채권 뭐 등등 펀드를 포함해서 다양한 자본시장의 금융 상품들을 다루고, 그것이 거래되는 시장을 다루고, 그곳에서 활동하는 금융기관들, 이게 금융투자업이라고 부르는데요. 은행이나 보험과 같이 이제 별도의 법이 있는 것들 빼고 이 자본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금융투자업자들을 이제 규율하는 아주 큰 법입니다. 근데 그 법 안에 보면 우리가 흔히 이제 자산 관리, 남의 재산을 대신 관리해주는 서비스라고 이제 자산 관리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뭐 투자 자문, 투자 일임, 집합 투자 이제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몇 가지 업종이 더 있는데요. 직접 관련된 게 이 한 세 가지 정도인데, 이 세 가지의 자산관리 서비스는 전부 타인의 자금을 잘 운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뭔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 자체를 얘기합니다. 먼저 투자 자문 같은 경우는 고객의 돈을 대신 운영해 주기보다는 그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말 그대로 자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1대1로 자문을 할 수도 있지만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적인 리포트로 자문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어드바이스 하는 것을 이제 투자 자문이라고 하고요. 그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자의 돈을 내가 받아서 대신 투자를 해주는 그런 업무를 일임이라고 합니다. 이제 맡아서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 투자 일임이 투자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전적으로 다 이제 일임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일임이라는 서비스는 투자를 위해서 자금을 관리하고 투자 의사결정을 하고 실제로 투자를 집행을 하고 하는 그 전체 프로세스에서 이제 일부를 위임받아서 해주는 이제 그런 업무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투자자는 이 서비스 제공자를 전적으로 믿고 자신의 돈을 그냥 맡기고 그 맡긴 돈은 그 서비스 제공자가 알아서 완전한 재량을 가지고 대신 투자를 해주는 이제 그런 서비스를 집합 투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서비스를 하는 업을 집합투자업이라고 하고 그런 서비스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이제 집합투자업자라고 하는데요. 이 집합투자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제 펀드입니다. 흔히 펀드라고 하면 국내에서의 법정 명칭은 이 집합투자라는 걸 말하고 이 펀드라는 실체를 부를 때는 집합투자기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양한 자산관리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자문, 일임, 집합투자 등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서비스 제공자, 즉 펀드 매니저가 가장 큰 재량을 가지고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집합투자라고 한다. 이렇게 펀드를 또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산관리 서비스하고 좀 유사한 걸로 이제 신탁이라는 업종도 있어요. 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안에 보면 이 신탁이라는 것은 꼭 남의 돈을, 그러니까 자금을 대신 관리해주는 또는 그것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뭐 이런 업종이라기보다는 돈뿐만이 아니고 아주 다양한 재산을 위탁받아서 대신 관리해주는 그 관리하는 목적도 사실 자산관리 서비스는 이제 재무적인 수익이 최선의 목적이잖아요. 그거보다는 이제 이 신탁을 믿고 맡긴 위탁자의 다양한 목적에 맞게 그 목적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이게 좀 더 포괄적인 서비스로서 또 신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신탁이라는 서비스는 그 위탁받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금전 신탁도 있고요. 그러니까 돈을 대신 받아서 관리해주는. 그 다음에 금전이 아닌 다른 재산 신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금전이 아닌 재산에는 뭐 금전 채권, 그다음에 온갖 유가증권, 그다음에 동산, 그리고 부동산 뭐 이런 이제 다양한 이제 재산이 여기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금전 신탁, 재산 신탁 포괄적으로 다 취급하는 이제 종합 재산 신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 이 중에서 부동산 신탁이라는 걸 예를 들어 보면 돈을 맡기는 게 아니라 위탁자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맡기는 거죠. 그러면 신탁업자가 이게 수탁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데 신탁업자가 그 부동산을 받아서 위탁자가 개발을 원하면 개발해주고 관리를 원하면 관리해주고 처분을 원하면 처분해주고 하는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펀드라는 거하고 제일 비슷하게 닮은 것은 이제 그 중에서 금전 신탁입니다. 돈을 위탁받아서 대신 운영해 주는 거죠. 실제로 이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대신 운영해 주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하는 대표적인 업종은 집합투자 그러니까 펀드고요. 그것과 유사한 것으로서 이제 신탁이라는 것도 있고 그 신탁 중에 금전 신탁은 펀드와 많이 닮았다. 이제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어떤 법적 실체를 얘기할 때 또는 법적 형태, 엔티티를 얘기할 때 회사다, 회사 안에도 주식회사, 뭐 유한회사,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제일 익숙한 거는 사람은 아닌데 마치 사람처럼 여러 가지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주식회사 비슷하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법적 실체에는 뭐 신탁, 조합 등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가에서 다양한 리걸 엔티티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말하는 신탁이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신탁과 사실 구조는 거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위탁자, 수탁자의 관계에서 뭔가를 맡기고 또는 맡아서 뭐 대신 이제 관리하고 하는 그런 법리는 비슷한데 이때 말하는 신탁은 리걸 엔티티로서의 이제 신탁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의 신탁은 이런 신탁이라는 구조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위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신탁업 비즈니스로서의 이제 신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뭐 얘기하다가 뭐 신탁을 활용한다, 신탁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자본시장법 그러니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이제 자본시장법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신탁업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민법에서 얘기하는 법적 실체로서의 그 신탁이라는 구조를 얘기하는 건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요게 이제 자본시장법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펀드와 유사한 것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펀드를 한번 파악해 본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는데 이런 펀드를 규율하는 기본적인 법률인 자본시장법 말고 우리나라에는 이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의 많은 국가들도 그렇고 이 법을 따로 이제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게 아까 말했던 리츠입니다.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요거는 하는 일이 요 집합 투자하고 거의 닮았습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에 관해서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 법이 또 하나 따로 있다. 그 사실 부동산 투자 회사법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는 자본시장법 외에도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펀드를 규율하는 법이 한 열 몇 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펀드라고 하면 그것을 규율하는 가장 그 기본법이 자본시장법이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자본시장법 안에 있는 다양한 이제 업종들 중에서 이 집합 투자라는 것이 펀드에 해당한다 하는 걸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자본시장법 외에도 펀드를 규율하는 법은 열 몇 개가 있는데 이제 그중에서 부동산과 아주 관련이 깊은 것으로서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 있다. 이렇게 맥락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투자 자문은 정말 어드바이스만 하는 거니까 일단 빼고 투자 일임, 그다음에 신탁, 그다음에 요 밑에 있는 부동산 투자 회사 있잖아요. 그 리츠와 관련된 거,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펀드 관련 제도 해당하는 이 펀드, 요것들을 몇 가지 기준으로 비교를 좀 해볼게요. 법적인 명칭은 저 펀드를 운영하는 업을 집합투자업이라고 부르고 일임하면 투자 일임업, 신탁하면 신탁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서는 리츠를 운영하는 업종을 이제 자산관리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기서 또 이제 자산관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너무 헷갈릴 필요는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서는 자본시장법의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 것을 자산관리업이라고 부른다 하고 기억만 하면 됩니다. 제가 체크 표시한 이 업들이 사실은 뭐 펀드 매니저하고 이제 유사한 그 주체들이 하는 업인 거죠. 그들이 운영하는 투자 상품은 먼저 집합 투자업자는 전형적인 펀드 매니저죠. 이제 집합 투자 기구, 부동산 펀드를 운영하고요. 집합 투자 기구는 이름 자체가 집합이듯이 법적으로 반드시 투자자가 2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할 때 여러 사람의 돈을 집합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운영할 때는 이 자율성은 완전히 전면적입니다. 집합 투자업자는 투자자들이 일단 돈을 맡기면 그 돈으로 자신의 재량으로 알아서 투자합니다. 투자자는 거기에 간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투자자는 운영에 관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집합 투자업이고 가장 전형적인 펀드의 모습이죠. 반면에 투자 일임업은 투자 일임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거는 고객 한 명당 일임 계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합적으로 투자하는 게 불가능하고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그 사람에 맞추어서 서비스를 해야 되고요. 자율성은 좀 제한적입니다. 전면적인 권한을 위임받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는 당연히 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탁업은 신탁이라는 상품을 운영하는 거고, 그리고 이 투자자라는 것이 이제 위탁자 또는 수익자, 지위를 얘기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1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다수도 될 수는 있는데요. 불특정 다수의 자금을 막 모아서 대신 운영하는 운영의 집합성은 없고 자율성 또한 이 위탁자나 수익자의 의사를 어느 정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제한적이고, 그래서 투자자의 지위는 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탁업은 요 앞에 있는 두 개와 달리 전형적인 투자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요 기준으로 딱 이렇게 비교하기는 약간 좀 애매한 측면이 있는데 역주를 비교해 보면은 뭐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리츠를 운영하는 자산관리업자는 부동산 투자회사, 즉 리츠를 운영하고요. 투자자는 2인뿐만이 아니고 더 많아야 됩니다. 다수라야 되고, 그리고 운영의 집합성은 당연히 가능하고, 자율성은 이런 뭐 투자 일임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데 집합 투자업자처럼 완전히 전면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리츠는 주식회사 형태를 가지게 되고요. 그러면은 투자자가 주주가 되잖아요. 주식회사는 주주총회를 해야 되거든요. 주주총회 과정에서 투자자가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자가 주주총회뿐만이 아니라 이사회에 참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투자자가 이제 어느 정도 관여 가능하다는 점에서 약간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투자 활동 운영은 펀드 매니저가 완전한 재량을 가지고 하죠.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흔히 일반 명사로서 이제 펀드라고 하면 비슷한 제도가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존재한다. 그러니까 대부분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대부분 국가에서 우리도 그렇지만 이 펀드를 규율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 하나 정도는 두고 있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집합투자업이죠. 그래서 흔히 부동산 펀드다라고 얘기하면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를 일컫습니다. 근데 이것과 별도로 대부분 국가에서 두고 있는 리츠라는 제도를 우리도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